윤석열 당선인이 새 정부 조직 개편을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여가부 장관도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위한 360억 원 규모의 예비비가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윤 당선인 입주는 6월 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윤한홍 청와대 이전 TF팀장에게 상황 들어봅니다. 한 남성이 서울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청와대 실장이라며 지인인 경찰 간부의 인사를 청탁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국제선 항공편 운항 규모가 연말까지 코로나 이전의 50%까지 확대됩니다. 다만 외국인 관광객은 국내로 들어오지 못할 국내 관광산업 종사자는 울상입니다. 임대차법 현주소 연속 기획으로 짚어봅니다. 세입자가 전세 계약 갱신권을 쓰면 집주인들이 관리비를 올리는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살해된 민간인 시신에 폭발물이 설치된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젤린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에서 러시아 퇴출을 촉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정부 조직 개편을 지방선거 이후에 추진하기로 사실상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관 인선도 현 정부 조직에 맞춰서 일단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당장 여소야대 국면이 펼쳐지는 데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갈등의 불씨를 키우는 데 대한 부담감이 크게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인수위는 9월 정기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걸 목표로 잡고 민주당을 설득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오늘은 새 정부 구성과 관련해서 저희가 단독으로 취재한 여러 건의 뉴스를 뉴스 앞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전하겠습니다. 먼저 김보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새 정부 조직 개편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고 현재 정부 조직대로 장관 인선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지방선거 전에 이 문제로 민주당과 다투는 모습을 보이는 건 국민에게 예의도 아니고 옳지도 않다는 게 당선인의 생각이라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윤 당선인이 공약한 여성가족부 폐지 등에 대해 민주당의 입장과 국민의 뜻을 경청하는 숙성 기간을 갖겠다는 설명이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쟁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정무적 고려도 반영된 겁니다. 정부 조직 개편안 확정된 것 여전히 없습니다. 여가부 폐지 이후에 그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부도 아직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시기는 정기국회 기간인 오는 9월에서 12월 사이에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키는 걸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 경우 윤석열 정부 1년 차의 상당 부분은 문재인 정부의 조직체계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새 정부 정부조직 개편 대응 TF를 구성하고 마음대로 휘두르지 못하게 막겠다는 분위기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여성가족부 폐지와 중기부 기능이관, 교육부 축소 또는 개편 등 현 정부 흔적 지우개에 급급한 정부 조직 개편을 놓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예상되면서 지방선거 결과가 개편의 폭과 방향에 변수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보신 대로 현 정부 조직 그대로 장관 인선을 한다면 무엇보다 가장 관심이 가는 부처가 바로 여성가족부입니다. 폐지를 공약한 부처의 장관까지 인선할지 여부를 두고 그동안 말들이 많았는데 결국 여가부 장관도 일단 임명하기로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작정 없애고 바꾸기보다는 새 장관이 직접 조직 내부의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부처 개편까지 진두지휘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어서 박성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폐지를 공약한 여성가족부의 장관을 일단 임명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현 정부 조직에 맞춰 장관들을 임명해서 부처 내부의 문제점을 파악하도록 한 뒤에 조직을 개편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여가부의 경우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어온 이념 편향성에서 탈피하는 동시에 남녀 평등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직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부처에 역사적 소명을 다 하지 않았느냐. 불공정, 인권 침해, 권리 구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인수위 기조분과 관계자는 급진적이지 않은 인사를 장관으로 임명해 개혁을 추진하는 방안을 당선인에게 보고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이 여가부 폐지에 반대해온 만큼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대안으로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인수위를 찾은 여성 단체들도 실질적인 성평등을 위한 대안을 찾는 게 우선이란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다른 효율적인 대안이 있다면 저희들은 찬성하는. 인수위 내부에선 여가부의 정책 기능을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등 타 부처로 분산하고 여성 정책 전반을 다루는 전문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박성재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용산 집무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관합동위원회입니다. 그동안 최고의 전문가들과 수시로 토론해서 정책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것 외엔 알려진 게 별로 없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밑그림도 저희가 취재했습니다. 에릭 슈미트 전 구글 회장이 미 국방부의 혁신자문위원회에 참여해 혁신을 성공시킨 사례를 참고해서 검증에 부담을 느끼는 민간 부문 전문가들을 초빙하고 여기에 각 부처의 장 차관까지 포괄하는 하나의 위원회로 짜서 국가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만들고 그걸 각 부처가 추진하는 혁신 모델입니다. 김아림 기자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하겠습니다. 에릭 슈미트 전 구글 회장이 미 군사위 청문회장에서 국방 경쟁력을 위한 반도체 기술에 대해 강조합니다. America needs to stay 2 semiconductor generations ahead of China. We need to do the steps necessary to do that, which are long and complicated. 10여 년 만에 구글을 IT 공룡으로 키워낸 에릭 슈미트 전 회장. 트럼프 정부에서 국방부 혁신자문위원장, 오바마 정부에선 인공지능 국가안보위원장 등을 맡아 정부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 참여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생각하고 있는 민관합동위원회도 이 같은 에릭 슈미트 참여식 모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관합동위원회를 설치하고 역동적인 이런 전문가들의 아이디어가 국가 핵심 아젠다에 반영되도록.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민간에서 성과를 낸 사람들을 최대한 모셔오겠다면서 그분들의 아이디어와 성공 사례를 국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원회 조직엔 책임 소재가 없어 탁상 공론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각 부처 장관과 차관, 기획조정실장까지 위원회에 참여시킨 뒤 결정된 사항은 대통령에게 보고 직후 추진하는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 당선인은 해외 유명 CEO나 석학들을 국빈급으로 초청해 의견을 듣고 위원회에서 이런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구상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자, 그러나 일단은 너무 서두르지 않기로 한 것 같습니다. 집권 초에 바짝 고삐를 당겨야 성과를 낼 수 있다는 말도 있는데 윤 당선인이 정부 조직 개편에서 한호흡 늦추는 배경이 뭔지 정치부 홍현주 기자에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자, 홍 기자 어서 오십시오. 일단 현행 직제를 바꾸지 않고 18개 부처의 장관을 모두 임명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겠다는 배경이 뭡니까? 예, 앞서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을 두고 벌어졌던 갈등 상황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예. 또 너무 밀어붙인다는 여론의 부담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조직 개편이나 여가부 폐지로 극한 정쟁이 벌어지면 새 정부 초기 국정과제 추진에도 좋을 리가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초반 국정 동력을 좌우할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방적으로 독주한다는 인상은 주지 않으려 했다는 분석입니다. 과거 정부들을 보면 이 정부 조직 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통과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리잖아요. 특히 이번에는 지금 의회 구도를 보면 제출된다고 하더라도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인수위 단계에서 일찌감치 발표를 했지만 취임 25일 뒤에야 통과가 됐고요. 예. 인수위가 없었던 문재인 대통령 땐 취임 71일 뒤에 통과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국회에서 여야가 의견을 모으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얘기인데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172석 역대급 여소야대 상황이죠. 따라서 6월 1일 지방선거 전에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런데 일단 장관 임명하고 그다음에 조직 개편하겠다는
하겠다는 구상인 같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 부분이 지금 현재 가장 고심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앞서 보신 것처럼 윤석열 정부 초대 여성가족부 장관은 기존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또 개선책을 마련하는 게 주된 업무일 것으로 보입니다. 윤 당선인 측은 조직에서 일을 해보면 문제점을 실감해 보다 효과적인 개선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폐지가 예정된 부처의 초대 장관직을 누가 선뜻 수락할지가 미지수고요. 장관이 된 후에도 동요하는 공무원 조직을 통솔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부총리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윤석열 정부의 색깔을 규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 같은데 현행 부총리 체제 어떻게 할 건지 이건 좀 취재가 됐습니까? 예, 윤 당선인은 경제부총리는 성장, 사회부총리는 분배, 이렇게 투톱 체제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제부총리가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끌어올리고 재도약하는 역할을 맡고 사회부총리는 우리 사회의 약자, 소외된 지대를 보듬는 역할을 맡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사회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이 겸임을 했는데 이것도 좀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겠군요. 그렇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교육부 총리 그리고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이어져 왔는데요. 이 부분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당선인은 특히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데 대해 그동안 교육부가 한 역할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때문에 사회부총리를 정부 조직 개편 이후 다른 사회부총리 장관이 겸임할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당장 무슨 부서가 없어진다 이런 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앞으로 남은 지방선거 결과 그리고 여소야대 전국의 흐름을 봐가면서 이런 문제들이 큰 갈래를 잡아가겠군요. 예, 잘 들었습니다. 홍현주 기자. 신구 권력의 갈등으로까지 치달았던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가 일단락됐습니다. 김부겸 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1단계 예비비 360억 원이 통과되면서 이제 이전 작업에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시간표가 예정돼 있는지 이태희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360억 원이 오늘 임시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결국 시기의 문제이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윤 당선인 측이 요구한 496억 원 가운데 안보 필수시설과 국방부 이전비, 관저 리모델링비 등이 먼저 반영됐고 한미연합훈련 뒤에 진행될 대통령 집무실 조성과 경호처 이전비 등 136억 원은 빠졌습니다. 청와대 이전 TF는 1차적으로 국방부 청사 5층 위 사무실 이전을 다음 달 25일까지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1층에서 4층에 위치할 예정인 대통령 집무실, 국무회의장 등은 4월 말 한미연합훈련 이후 시작해 6월 말쯤 입주를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실무적인 논의가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5월 10일에 딱 맞춰 집무실 이전을 하기는 불가능하고 청와대 이전 TF는 집무실 주변 용산공원 활용 방안도 고심 중입니다. 공원이 소수의 시위대가 아닌 모든 시민들의 것이라는 원칙 아래 100m 이내 집회 시위는 금지시키고 문화예술 공간을 늘릴 계획입니다. 잔디밭에서 결혼식도 할 수 있고 공원만 해도 최소한 50만 평 정도의 공원을 시민들께. 윤 당선인 측은 국토부와 문체부, 민간 예술인이 함께하는 용산공원 조성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대통령실 이전이 이제 구체적인 실행 단계만 남게 되면서 취임 직후 청와대를 일반 국민들에게 개방하는 작업에도 시동이 걸렸습니다. 경복궁 뒷문과 청와대를 연결해서 두 장소를 한 번에 둘러볼 수 있도록 하고 이걸 안내하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채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청와대 이전 TF는 윤석열 당선인 취임 당일부터 청와대 경내를 개방하고 경복궁 뒷문과 청와대를 연결해 한 번에 관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부터 저 메타버스 캐릭터와 함께 이곳 광화문부터 개방될 청와대와 북악산 산책 코스까지 미리 둘러보겠습니다. 청와대 개방에 맞춰 경복궁 뒤편 신무문이 개방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청와대 연풍문을 지나 바로 파란 지붕의 청와대 본관을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본관 뒤로 올라가면 전면 개방된 북악산 길을 따라 5km 걸어 삼청동으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다음 달 10일 청와대 개방 전까지 국민들이 앱을 통해 산책로와 관광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문화재청과 함께 개발하고 있는 앱에서는 청와대 경복궁 내부와 북악산 둘레길의 산책로 정보와 함께 문화재 정보가 표시되는데 이르면 이달 말 공개될 전망입니다.
TF는 청와대 건물 내부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 공모에 나섰습니다. 박물관과 공연장 등 다양한 용도가 거론되는데 당선인 측은 건물 개방에 맞춰 기념 행사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예,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대통령 집무실 이전 예비비가 의결되면서 용산 시대가 본격화됐습니다. 청와대 이전 TF팀장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께 용산 시대 준비 상황 그리고 새 정부 조각 작업 관련한 뒷얘기들 생생하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예, 자, 그동안 이거 마음고생이 많으셨죠? 참 힘들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오늘 360억 원을 이제 다 만족하시는 건 아니고 차근차근 또 이제 진행을 하셔야죠. 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반쪽 이전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 이제 대통령이 될 것 같습니다만 되겠습니다만 언제부터 이제 용산 청사에서 집무를 하게 됩니까? 제일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실은. 예. 왜냐하면 이제 저희들이 예비비 요청을 하고 국무회의가 2번이 그냥 지나가면서 한 보름이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방부 청사를 5층 이상은 이제 이사를 시작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이사 날짜에 맞춰야 되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당선인 의지도 취임하는 날부터 국방부에서 근무하고 싶다 하는 말씀도 하셨고 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가능하면 빨리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5월 10일 날 집무실만큼은 입주를 하셔야 되겠다 이런 목표신 거죠? 그렇죠. 국방부 청사에 국방부 청사로 가셔서 일을 하시겠다 하셨는데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시간이 물리적으로. 그렇지만 저희들이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맞춰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때까지는 어쨌든 5월 10일이든 더 늦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서초동 사저에서 통이동까지를 오가시는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조금 며칠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시간이 아직은 조금 유동적으로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의전 문제들 많이 거론들 하시잖아요. 이제 저희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5월달에 또 방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청와대를 일부 활용할 수 있다 그때까지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필요하면 활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5월 10일 청와대가 개방이 되면 정말 많은 국민들께서 아마 찾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청와대 많은 국민들께서 관람도 하시면서 즐기고 계신데 경호를 위해서 좀 비켜라 나와 주십사 그 얘기는 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다른 여러 장소를 좀 검토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청와대는 들어가시지 않는다면 한꺼번에 다 개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좀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그게 5월 9일 밤 12시까지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10일 날 당장 건물까지는 다 개방하기 어렵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안에도 여러 가지 철거해야 될 시설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설들은 일단 잠금 장치를 하고 정원이라든지 산책로라든지 그다음에 북악산과 연결되는 등산로라든지 경복궁과 연결되는 데라든지 하여튼 이런 부분부터 먼저 외부부터 먼저 개방하려고. 외부는 먼저 공개할 수가 있어요. 5월 10일 날 바로 상징적으로라도 5월 10일 날부터 외부라도 공개를 할 생각이십니까? 다 공개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윤한홍 의원님 개인 문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너무 이런 질문 요즘 많이 받으셨을 텐데 인수위 활동 끝나고 나시면 입각 얘기도 있고 비서실장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사실은 선거 하는 날 밤에 사실 이 집무실 이전 문제를 좀 맡아라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고 제가 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라든지 또 청와대 개방 사업 정말 역사적인 일이고 이 일 맡았다는 것만 해도 저는 잘 보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당선인께는 최측근으로 분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측근이 이게 초기부터 자리를 하는 것은 맞지 않겠다. 그래서 고사하겠다고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제원 의원도 이제 비서실장 얘기 지금 당선인 실장이시니까 자꾸 나오는데 장제원 의원 사람이 없으면 장제원 의원이나 윤 의원께서 가실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좀 비서실장 인선은 좀 속도가 붙습니까 어떻습니까? 비서실장은 어제도 우리 당선인께서 말씀하셨지만은 현역 의원은 또 사표를 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현역 의원은 안 하는 쪽으로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각종 공직이나 민간 부분에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은 뭐 지금 청와대 대통령께서 취임하시도 여소야대에다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국가 경제도 어렵고 민생도 어렵고 그래서 정말 국민들께 봉사할 수 있는 많은 경륜이 있는 분이 필요할 거다. 비서실장도 경제통을 찾는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제일 어려운 게 경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경제에 관한 식견이 많고 경험이 많으면 국정에 도움이 제일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법사위에 계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법사위가 굉장히 또 이제 검찰 수사권 문제 이런 문제들 이제 민주당이 벌써 들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격전이 예상이 되는데 그건 어떤 배경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리라고 보십니까? 그게 뭐 저희들은 당연히 예상이 됐었죠. 왜냐하면 민주당이 여당 시절에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했던 것이 전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하던 수단이 법무부 장관이 가진 검찰 인사권을 활용을 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막았고 또 수사지휘권도 행사했고 그렇지만 이제 야당이 되면 법무부 장관이 가진 인사권을 행사를 못하니까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아예 국회가 다수니까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버리겠다. 이런 과도한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걸 용납하겠습니까?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못하게 여당 시절에 막았던 것이 정권 교체의 큰 원인이 됐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기들이 아무리 뭐 국회에 숫자가 많다 해도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검찰권을 행사를 못하게 하겠다.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려고 하는 것에는 이제 다음 정부가 되고 나면 전 정권의 문제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의도도 있다. 그런 그거죠. 왜냐하면 지금 여당 시절에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막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걸 국민들이 다 보셨잖아요. 이제는 이제 야당이 되면 그걸 막기 위해서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겠다 이런 건데 그게 순수한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뭐 여소야대도 이만저만한 여소야대가 아니기 때문에 협치가 가장 중요하고 또 계속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게 이제 국민들도 이제 피곤해하시는데 협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우리 대선 과정에도 보셨지만 우리 당선인께서 민주당 출신 인사들 굉장히 많이 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인수위에 보시면 민주당 출신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과거와 달리 뭐 여야를 막론하고 많은 분야에서 통합형 인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되면은 뭐 저는 그 부분은 훨씬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공수처는 국민적으로도 비판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렇죠. 공수처가 아무래도 처음에 이제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날치기로 설치된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뭐 거의 제 기능을 못하고 또 무리하게 수사하면서 통신조회 등으로 해서 많은 무리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수처에 대해서는 국민들 여론이 무용하다, 의미가 없다는 얘기도 있고 또 공수처법 24조 좀 독점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그걸 폐지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국회가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이기 때문에 그 민주당에서 날치게 했던 공수처를 아마 폐지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가지고 공수처를 제 기능을 발휘하게 한다든지 독립적인 수사기관으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서 협의를 해 나가야 되겠죠. 잘 알겠습니다. 뭐 이제 한 달 남았는데 또 앞으로 국회로 돌아가시고 여의도 돌아가시면 국회에서의 활약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찰이 채널A 사건으로 2년 넘게 조사를 받던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이 사실상 없었다는 허무한 결론이 내려진 셈인데 논란을 일으켰던 일명 제보자 X 지모 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사 결론을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은 하루 종일 분주했습니다. 이정수 지검장 주재로 차장, 부장검사 전체 회의까지 열렸습니다. 차장검사 3명과 부장검사 8명이 참석해 수사를 맡았던 형사 일부를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팀을 나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전체 회의가 무혐의로 기울자 서울중앙지검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한 검사장의 강요미수 공모 혐의에 대해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고 휴대폰 포렌식에 대해서도 현재 기술력으로는 더 이상의 잔금 해제 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제보자 X로 알려진 지모 씨의 업무방해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지만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무혐의 처분 소식을 접한 한 검사장은 검언유착이라는 유령 같은 거짓 선동과 공권력 남용이 오늘 최종적으로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기자 이동재 씨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해외여행 뒤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돼서 해외여행 계획하시는 분 많으시죠? 지금은 항공편이 적어서 비행기 시간 선택이 자유롭지는 않았는데요. 올 연말까지 코로나 이전의 50%까지 확대됩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곳곳에 불이 꺼지고 시설물이 폐쇄되면서 적막감까지 감돌았던 인천공항터미널. 지난달 말 해외여행 이후 재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해제하면서 이용객이 부쩍 늘었습니다. 제 해외에서는 외출할 때는 또 외부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다닐 정도로 또 풀렸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은 또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장기화 탓에 정작 국제선 운항률은 8.9%로 떨어진 상태. 정부는 국제선 운항편을 단계별로 늘려나가기로 했습니다. 현재 대폭 축소되어 있는 국제선 운항 횟수를 올 6월에는 주 100회씩, 그 이후에는 주 300회씩 늘려 연말이 되면 코로나 이전 대비 50% 수준으로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 420회 운영되던 국제선이 주 2,420회로 늘어납니다. 국제선을 이용할 수 있는 지방공항도 현재 김해, 대구공항에서 다음 달 무안, 청주, 제주공항, 6월에는 김포, 양양공항까지 확대됩니다. 대부분 국가에서 입국 제한 조치가 완화되면서 항공 수요 회복이 기대됩니다. 다만 입국 시 PCR 검사는 해야 하는데 정부는 국제선 운항률이 높아지면 이 역시 면제한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해외여행길이 활짝 열렸지만 국내 관광산업 종사자들은 울상입니다. 우리는 해외로 나가는데 외국인 관광객들은 못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대체 무슨 상황인지 김충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명동 상가는 한 집 건너 한 집 골로 비었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손님도 모두 한국인입니다. 관광 쇼핑 1번지에 화려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중대본은 해외에서 귀국할 때 자가격리를 면제하기로 했지만 법무부는 동남아, 중국 등 한국에 입국할 때 비자가 필요한 국가 국민들에게 관광비자를 여전히 발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관광만 풀린 셈입니다. 지금 현재 관광비자를 다 스톱을 시켜서 나중에 하지 뭐. 그리고 우리 딴 데 가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딴 나라로 가는 손님이 상당히 많죠. 외국인 관광객에 의존했던 종사자들은 정부 방침에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명동에서 옷가게를 하던 양동래 씨는 가게 문을 닫고 생계를 위해 노점을 열었습니다. 당장에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이 1,000원짜리 달고나를 굽고 있잖아요. 공평하게 우리나라에서 나가면은 외국 관광객도 풀어줘야 돼. 국내 여행업 종사자들은 실직 상태거나 전업을 했습니다. 승합차로 학원에 이제 그 학생들 수송하는 거,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생계는 유지는 근근히 할 정도인데 이제 문제는 이제 알바 하시는 분들은 이제 시간도 적고 보수도 적으니까. 방역 완화로 해외 여행업은 숨통을 틔우겠지만 국내 관광 산업은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빗장이 풀리지 않는 한 회복을 기대하기 힘들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코로나가 풍토병화되는 엔데믹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제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거는 확진자보다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규모입니다. 오늘도 371명이 숨지고 사망자 수의 정점도 지나지 않아서 이 장례식장은 당분간 포화 상태가 예상되는데요. 그런데 장례업계에서 코로나 사망자 장례를 거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보이콧 발단이 뭔지 박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로 숨진 고인을 모시는 보호장구입니다.
가운데 지퍼를 열자 투명한 비닐이 나타납니다. 고인을 마지막으로 만나는 일종의 통로입니다. 이 부분을 개봉을 하면 이렇게 해서 얼굴만 확인하시고 입관하는 과정을. 하지만 비닐이 있어 고인과의 접촉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망자의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는 보이콧이 전국 100여 곳 장례식장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달 중 코로나 사망자의 장례를 일반 장례처럼 바꾸겠다고 예고하면서입니다. 이 경우 장례 지도사가 고인을 염습하게 돼 신체적 접촉이 불가피해집니다. 그런데 지난 1월 정부 자료엔 시신과 직접 접촉 시 감염 가능성이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감염 가능성이 3개월 새 사라졌냐고 장례업계는 반문합니다. 1월 27일까지는 코로나가 이게 위험했는데 지금은 만져도 괜찮다라고 그러면 얘기를 해주든지 저희도 무조건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정부와의 협의도 부족했다고 호소합니다. 변화된 게 뭐길래 열고 염습을 하라는 건지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잖아요. 이 같은 반발에 정부는 시신과 접촉할 때 소독 절차를 잘 지키면 위험하지 않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중고등학교의 중간고사가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데요. 이 교육부가 확진 학생들은 시험을 못 보게 하는 원칙을 고수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확진 학생은 시험을 볼 수 없었지만 지금은 확진자 수가 크게 는 만큼 다른 대책도 필요하다는 게 학생들의 의견입니다. 학생들의 목소리를 최은영 기자가 들었습니다. 중간고사를 앞둔 중고교생들 사이 코로나 감염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확진이 되면 시험을 못 보기 때문입니다. 언제 걸릴지 모르는 거긴 하니까 되게 걱정이 되는 대신 인정 점수를 받습니다. 인정 점수란 이전 시험 성적을 토대로 이번 시험 성적을 산출한 점수입니다. 그런데 인정 점수가 일부 학생들에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등급 차가 1점, 2점 차이로 많이 달라지는데 등급이 떨어지면 대학을 못 갈 수도 있는. 게다가 확진 학생들이 크게 증가한 것도 문제입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확진된 중고등학생은 10만 3천 명에 육박합니다. 매일 10,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능처럼 별도 시험장을 마련해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장소를 따로 해서 보는 거는 수능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내신도 그런. 시험 기회를 호소하는 국민청원도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대면 시험을 허용할 경우 과거 인정 점수를 받은 확진 학생들과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역 문제도 생길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최은영입니다. 오는 8월이면 임대차법 시행 2년을 맞게 되죠. 이 세입자 보호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꼼수를 양산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임대차법 현주소 연속기획으로 짚어봅니다. 전월세 신고제 시행 후 월세 27만 원에 관리비가 100만 원이 넘는 매물이 등장했습니다. 이 세입자가 전세 계약 갱신권을 쓰면 집주인은 전월세는 못 올리는 대신에 신고 대상이 아닌 관리비를 올려받는 꼼수를 부리는 건데요. 김혜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빌라에서 전세살이를 했던 30살 직장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겠다고 했더니 뜻밖의 답이 돌아왔습니다. 전세금 인상과 함께 10만 원인 관리비를 2배로 올리겠다는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사실상 이게 월세 사는 거랑 뭐가 다르지? 그냥 부모님 집으로 돌아왔어요. 2년 사이에 시세가 엄청 올랐더라고요. 부동산 중개 사이트에는 월세 20-30만 원의 관리비를 그만큼 받거나 2배까지 받으려는 매물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월세 27만 원에 관리비 105만 원에 달하는 매물도 등장했습니다. 계약갱신 때 임대료를 5% 이내에서 올리게 하는 상한제와 전세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은 신고해야 하는 신고제를 모두 무용지물로 만드는 꼼수입니다. 불법이죠. 30만 원 이상은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비 쪽으로 경비를 좀 빼는 거죠. 상황이 이렇지만 정부는 실태 파악도 대책 마련도 못하고 있습니다. 관리비가 보통 사후 사용료 개념으로 부과가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집계 관리되거나 하는 건 없습니다.
인위적 가격 통제가 낳은 기형적 현상 속에서 세입자 보호를 위한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50대 남성이 서울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신을 청와대 실장으로 소개한 뒤에 지인의 인사를 청탁했다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칭은 금세 거짓으로 드러났지만 이 남성이 청탁 대상이자 지인이었던 경찰 간부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해당 간부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민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외부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학이 넘은 남성은 자신을 청와대 실장이라 소개한 뒤 서울소재경찰서 형사과장인 A경정을 서장급인 총경승진 명단에 포함시켜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당시 각 시도 경찰청 단위로 총경승진 대상자 추천 작업이 진행되던 중이었습니다. 최 서울청장의 수사 지시로 확인된 통화 상대방은 청와대와는 전혀 무관한 일반인이었습니다. 고위직을 사칭한 어설픈 범행 시도로 보였지만 인사청탁 대상인 A경정과 연락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서울청 반부패 수사대에 사건이 배당돼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A경정은 서울청장에게 청탁을 시도한 인물이 자신과 1년에 몇 차례씩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라면서도 왜 이 같은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월 A경정을 다른 경찰서 비수사부서로 인사조치했고 두 사람을 잇따라 소환조사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인사청탁 시도 관련 금품 수수 가능성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 내역 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 지명된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서 연일 강공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형 로펌에서 18억 원 고문료를 받은 걸 두고는 공정을 훼손하는 로비를 한 대가라면 자격 미달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7대 인사 원칙을 지키라는 압박도 계속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스스로 폐기 처분한 원칙을 다시 꺼내드는 건 코미디라고 맞받았습니다. 장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후보자가 김앤장 고문으로 재직하며 18억 원 보수를 받은 걸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있습니다. 한 후보자가 로비 활동을 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공정과 관련된 부분을 훼손하는 로비를 했던 분이라면 국무총리로서는 자격 미달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검증 7대 기준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을 위장 전입 논란에도 불구하고 임명하는 등 문재인 정부에서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무려 34명. 국민의힘이 스스로 폐기 처분한 원칙을 제시하는 건 코미디라고 지적했지만 민주당은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7대 검증 기준을 국민의힘 정부에서는 적용할 자신이 없다는 고백이 아니길 바랍니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문재인 정부의 7대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기준으로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7대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철저하고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인선 기준으로 한 후보자의 김앤장 고문료와 관련해서도 인사검증에 관여한 당선인 측 관계자는 2017년 말부터 3년간 해외 기업 유치 등의 자문을 했을 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법조인 전관 예우와는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김영춘 전 해수부 장관에 이어서 최재성 전 의원이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지냈고 86세대 대표적인 정치인이죠. 그런데 정작 대선 기간에 86 용퇴론을 내세웠던 송영길 전 대표는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 중이어서 당내에서도 내로남불이라는 공개 비판이 나왔습니다. 조기 등판론이 거론되는 이재명 전 지사에 대해서도 자중하고 반성하라는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최재성 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했던 시련, 영광의 시간들과 함께 퇴장한다며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현 정부 초대 해수부 장관을 지낸 김영춘 전 장관에 이어 86세대 정치인의 퇴장이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최 전 의원은 최근까지 경기지사 출마를 고심했지만 친 이재명계 인사들로 후보군이 압축되자 뜻을 접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대선 기간 86세대 용퇴론을 내세웠던 송영길 전 대표는 내일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할 예정이어서 친문 의원들 사이 내로남불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민주주의 4.0 소속 의원 13명은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송 전 대표의 명분도 가치도 없는 내로남불식 출마를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사퇴문, 내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다시 사퇴 무효 나는 한번 다시 해보려 해. 이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초선 의원 모임에서 대선 패배 원인을 당과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고 후보 리스크는 도외시한 보고서가 나오자 친문, 친명 세력 간 내홍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이 전 지사가 당분간 자중하고 반성해야 한다며 조기 등판론을 경계했습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우를 비롯한 북부 지역에서 병력을 빼 남부 지역 공략에 나서면서 다시 민간인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남부의 요충지 마리우폴은 도시의 90%가 파괴돼 사람이 살 수 없는 도시가 됐고 남아있는 사람들의 구조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집단 학살의 시신 훼손에 이르기까지 러시아군의 끝없는 만행에 전 세계가 분노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에 타버린 시신들이 공터에 방치돼 있습니다. 주택 마당과 지하실 등 곳곳에서 훼손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시신의 나치 문양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Was shot and burned after it. It's horrible. Go to hell. 시신을 수습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러시아군은 시신에 폭발물을 설치하고 떠났습니다. 희생자를 수습하려는 다른 민간인들의 목숨까지 노린 겁니다. 부비 트랩이 터질까 다가가지 못한 채 멀리서 긴 케이블로 시신을 끌어당겨 겨우 옮깁니다. Звичайно, після себе вони залишають багато трупів, залишили багато розбитих будинків, багато замінованих місць. 수도 키이우를 포함한 북부 지역에서 퇴각한 병력을 동남부에 재배치한 러시아는 남부 요충지 마리우폴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Уже за чертой гуманитарной катастрофы, то есть в городе, к сожалению, уже больше 30 суток отсутствует вода, отсутствует свет, отсутствует связь, то есть отсутствует правдивая, четкая. 마리우폴 시장은 기반 시설의 90% 이상이 파괴돼 사람이 살 수 없는 도시가 됐다며 남겨진 12만여 명에 대한 구조가 시급하다고 호소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 참혹한 민간인 희생 현장을 유엔 안보리에서 직접 공개하면서 전 세계가 나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서방 세계는 조만간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어서 최우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가 처참히 부서졌습니다. 최소 200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실종됐습니다. 잔해 속에서 가족을 찾지만 어머니의 어릴 적 졸업 앨범만 보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에서 연설했습니다. 민간인이 희생된 참혹한 현장을 공개하면서 유엔이 역할을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Де ця безпека, яку має гарантувати Рада безпеки? Її немає, хоча і є Рада безпеки, заради гарантування якого створювалась Організація Об'єднаних Націй. 이어 러시아군이 재미로 사람을 죽이고 있다며 안보리 퇴출을 촉구했습니다. Росію як агресора і джерело війни від блокування рішень щодо її ж агресії.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의 자작극이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동영상을 본 뒤에도 중국은 러시아를 감쌌습니다. 都应基于事实，结论得出之前，各方应保持克制，避免无端指责。 미국은 곧 러시아에 대한 신규 투자를 금지하는 등의 추가 제재안을 발표합니다. EU는 러시아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고 정치인과 재벌 등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푸틴의 두 딸도 제재 대상에 포함될 걸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최우정입니다. 불발되는 듯했던 쌍용차 인수전이 다시 불붙는 양상입니다. 이 쌍방울과 KG그룹 등 기업 서너 곳이 인수에 관심이라는데 부동산 개발 이익을 노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옵니다. 장혁수 기자가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에디슨 모터스로의 매각이 사실상 불발된 이후
쌍용차 인수에 먼저 관심을 보인 곳은 쌍방울 그룹.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 중이고요.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인수 의향서 LOI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번엔 KG그룹이 뛰어들었습니다. 최근 매각 주관사인 EY 한영회계법인에 인수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회사를 포함해 서너 곳이 쌍용차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자금 마련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합니다. 쌍방울은 5년째 적자를 기록 중이고 3,600억 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한 KG그룹은 재무적 투자자를 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업계에선 1조 원 안팎의 쌍용차 평택공장 부지에 더 큰 관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는 생산도시잖아요. 하청되게 들어오게 되고 85만 제곱미터인 평택공장의 현재 가치는 9천억 원.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면 가치는 약 1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장 부지를 아파트 단지로 개발해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로 했던 에디슨 모터스도 부동산 이익을 보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뭐 하루 이틀 안 돼갖고 자기네가 인수하겠다고 나섰다는 거는 누가 봐도 이해가 하기가 좀 어렵죠. 쌍용차 인수전이 실제 매각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호텔의 휴식 공간을 넘어서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곳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미술 대중화 흐름에 맞춘 전략이기도 한데요. 최윤정 기자가 전합니다. 선은 최소화하고 색과 형태만으로 표현해낸 인물들. 부드러운 색감의 단순한 모습이 따뜻한 감정을 전달합니다. 유리판에 큰 붓으로 다양한 색을 중첩해 유리판 10여 장을 포개놓은 듯한 작품과 돌가루를 캔버스 위에 부어 마치 도자기처럼 그려낸 작품은 독특한 미감을 느끼게 합니다. 회화와 조각 등 장르와 연령을 불문한 작가 16명의 작품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한 호텔의 내부 광장에 전시장이 마련됐습니다. 우연히 놀러 왔다가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들이 전시를 하신다고 팜플렛을 보고 바로 왔거든요. 기존의 대형 전시 개최와는 다르게 가격 접근성이 좋은 작품들을 전시해 대중에게는 소장할 기회를, 작가들에게는 판로를 넓혀주는 효과를 기대합니다. 누구나 다 와서 같이 정말 그대로 같이 즐기는 그런 어떤 그 열려진 공간이 되기를 저는 바라는 거죠. 서울옥션이 미술품 대중화를 위해 만든 브랜드와 협업해 지난해 매장을 입점시킨 한 호텔은 첫 전시에서 완판을 기록한 뒤 꾸준히 전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시 작품 관람을 목적으로 호텔에 숙박을 하는 사례도 많이 있고요. 작품에 대한 구매, 상품에 대한 구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상에서 작품을 감상하고 향유할 수 있게 하는 다양한 노력들이 미술 애호가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헌칠한 매화가 지난주 불타듯 붉은 꽃을 활짝 피웠습니다. 불다 못해 피처럼 검붉은 화엄사 흑매죠. 이렇게 높다란 각황전 처마의 화엄의 꽃가지를 내밀었습니다. 부처가 말없이 꽃을 흔들어 대중을 깨우쳤다는 염화시중의 미소처럼 겨우내 죽은 듯 시커멓던 몸에서 장엄한 꽃을 피우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옛 고승이 노래했습니다. 뼈에 사무치는 추위를 겪지 않고서 어찌 짙은 향기를 얻을 수 있겠느냐고. 고난은 사람을 더 성숙하고 더 현명하게 만듭니다. 이 매화시처럼 마음 비우고 미련과 집착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우리 산은 어디에 시름을 날려보내랴. 매화의 바다에 다락배 하나 띄우면 되지. 고성 야부의 선시 빈배 달빛만 가득 싣고 돌아오느라를 닮았습니다. 야부는 이런 명구도 남겼습니다. 천길 벼랑에 매달린 손을 놓아야 대장부라고. 저작거리의 장삼 이사 필부들은 결코 닿을 수 없는 경지입니다. 부산대가 조국 전 장관 딸의 의존원 입학을 취소시켰습니다. 자체 조사를 시작한 뒤로도 1년이 더 걸렸고 정권 교체가 판가름 나고서야 나온 결정이어서 뒷맛이 그리 개운치는 않습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을 때도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말만 했습니다. 기소되거나 1심 판결 전에 학교 측 처분을 받은 숙명여고 쌍둥이와 정유라 씨하고는 달라도 너무 달라서
대학 스스로가 망신을 자초한 셈이죠. 조 전 장관의 태도 역시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난해 출간한 책에서 법학자로서 전직 법무장관으로서 기소된 혐의에 대해서 최종 판결이 나면 승복하겠다고 해놓고선 곧바로 법원에 부산대 결정에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본안 판결까지는 딸의 의사 면허는 유지됩니다. 이게 과연 법학자로서, 교육자로서, 전직 장관으로서 할 일인가요? 자신 가족의 일로 나라를 두 쪽 내고 아직도 그 상처가 아물지 않고 있는데 거짓 표창장으로 대변되는 가진 자들의 위선이 미래 세대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는데 그 대못을 뽑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또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할지 가늠할 수조차 없는데 유감 표명 한마디 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지금까지 그랬듯 민주당 안팎에서도 잔인하다, 억울하다, 비통하다, 일가족이 도륙당했다는 반응이 잇따랐습니다. 부산대 결정에 앞서 나온 이 발언 역시 대학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불순한 의도가 읽힙니다. 저희 가족 전체가 이런 시련과 환란 상태에 지금 있거든요. 아직 터널 속에 있다 저는 생각하고요. 법학자로서 전직 법무장관으로서 깨끗한 승복은 간 곳 없고 마치 하늘의 시험에 들어 재앙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처럼 들립니다. 그 지독한 자기 연민으로 언제까지 지지자들을 떠나지 못하게 묶어놓을 수 있을진 몰라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냥 끝까지 터널 속에서 살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4월 6일 앵커의 시선은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 였습니다. 요즘 날씨가 맑은 건 참 좋은데요. 대신 대기는 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화재 사고 주의하셔야겠고요. 특히 바람이 부는 동쪽 지역에서는 산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럴 때 적절한 비가 내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일 비 소식이 있긴 합니다만 양이 너무 적습니다. 1mm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건조한 건 여전하겠고요. 서울은 빗방울 정도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약간 낮겠는데요. 그래도 따뜻하겠습니다. 서울이 15도, 강릉은 20도를 보이겠고요. 남부 지역은 대구가 21도, 광주는 19도를 보이겠습니다. 기온은 점차 더 오르겠습니다. 주말에는 전국적으로 덥겠고 벚꽃도 예쁘게 만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6일 수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